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문들의 권리 투쟁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토데온 레게스타이 폴라코스, 존재자의 존재는 상이하게 말해진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주장하는데, 이 뜻은 매우 많은 것을 읽게 함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문들의 권리 투쟁을 통해서 여러 학문들이 어떤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증명하고 논리는 추론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우리는 증명이 필연적이라는 걸 밝혀내고, 연역 추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게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걸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증명한다. 증명한다라는 것은 공리의 자명성으로부터 정리를 이끌어내고, 정리가 공리로부터 100% 확실하게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연역 추론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필연적으로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전제에 없는 게 결론에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 가설을 검증합니다. 모든 제기된 가설은 공적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발견에 있어서 발견의 주관적 맥락은 검증이라고 하는 엄격한 공적 객관성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가설의 공적 검증 과정에서 가설은 검증되면 공식 이론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가설이 반박되면 가설은 폐지됩니다. 칼포퍼는 이것을 시행착오의 과정으로, 그리고 토마스 쿤은 이것을 패러다임의 교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필연성 증명과 과학의 가설 검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학에 있어서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공리로부터 정리를 이끌어내고, 이 도출이 100% 참이라는 것을 밝혀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리만 가설은 이것이 증명되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강제성을 지니는 것으로 우리를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한 것처럼 논리에서 연역 추론은 필연적으로 참입니다. 우리는 전제로부터 결론이 필연적으로 성립하는 것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논리하고 수학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수학과 논리는 항상 참의 진리값을 지닙니다. 수학과 논리는 그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따르는 거지, 우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논리학과 수학은 절대로 심리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경험과 관찰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가설은 참과 거짓의 진리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가설은 공적인 학설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 경험적으로 반박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즉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칩니다. 자, 논증의 필연성과 논쟁의 권리 싸움은 우리가 아주 예리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논증한다라는 것은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고 이 도출이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는다, X가 인간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전제가 주어지면, 그러므로 우리는 X는 죽는다라는 결론을 반드시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추론의 필연성을 갖다가 밝히는 것이 아니라, 논쟁은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한 권리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태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른 자들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타당한 논고를 제시해야만 하는 것, 이게 바로 논쟁의 권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학, 경제학, 역사, 문학, 기타 예술에서
한 사태를 놓고 서로 상이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설득 싸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논증은 1차적으로 논리학의 대상이고 이거는 필연적 강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학의 대상이고 수사학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설득을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학문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확실성 내지는 엄격성의 순서로 따지면 수학과 논리가 제일 엄격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의 가설 검증입니다. 그리고 설득이라고 하는 것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위치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설득을 다룬다고 해가지고 그게 학문적 가치가 열등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설득을 다루는 학문은 엄격성의, 엄밀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과 논리, 그 다음에 과학의 가설 검증보다 그 객관성이 약하다 이런 의미지 이것이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동일화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칭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동일화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시하고 가리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개별자는 존재하든가 존재하지 않든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진리값을 지닙니다. 그래서 동일화라고 하는 것은 실전 검증이고 확인이다. 자, 우리는 이순신 그러면 이순신이 실제로 있었죠. 그런데 페가수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상상 속의 허구적 동물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동일화의 대상이 되지만 페가수스는 동일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름과 사물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그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고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오디세이가 그 거인들이 사는 애꾸눈을 지닌 그 거인들이 사는 섬에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 애꾸눈의 소유자 큰 거인이 오디세이한테 너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 이름은 우다이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다이스는 이제 nobody 이런 뜻이니까 사실은 내 이름은 없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오디세이가 그 애꾸눈을 가진 거인의 눈을 찌르니까 이 거인이 고통 속에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다른 동료 거인들이 와서 그 복수를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란 떨지 말아라. 나를 찌른 자는 아무도 없다. 노바디가 찔렀다는 얘기는 나를 찌른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런지. 그래서 우리는 이름과 사물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이 있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개념이 가리키는 외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페가수스라고 하는 개념은 그 개념이 가리키는 외연이 없기 때문에 이건 공허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한 개체는 우리가 동일화의 대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직관이 없는 개념은 공허하고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수로화. 수로라고 하는 것은 언급되는 대상을 어떠어떠하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블랙홀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블랙홀은 아이덴티파이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각 은하계마다 하나씩 존재하고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 이상은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랙홀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 블랙홀이 무슨 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블랙홀은 어떠어떠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동일화의 대상이 되지만 블랙홀이 도대체 무슨 별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블랙홀은 수로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수로한다라는 것은 그 어떤 것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블랙홀은 태양보다 8배 내지 22배의 큰 질량을 가진 별이 죽었을 때 발생하고 비록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려가지고 죽었지만 중력은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그 블랙홀 안에서는 어떤 것도 탈출하지 못할 정도로 밀도가 높고 더 이상 에너지를 산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블랙홀이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로하고 구별해야 됩니다. 동일화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의 실존 확인 문제지만 수로화한다라는 것은 있는 것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규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한다라는 것하고 그것이 무엇이다를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만 존재는 수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프랑스의 현재 왕은 대머리다 라는 이제 문장이 주어지면 우리는 프랑스의 현재 왕이 마치 언급되고 있는 대상으로 보기 쉬운데 사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프랑스인이다, 현재 왕이다, 대머리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X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니까 그냥 그 동일화의 대상이 되는 X를 갖다가 그냥 X라고 정해 놓읍시다. 그리고 X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그 X가 프랑스인이야. 그 X가 현재 왕을 하고 있고 그 X가 대머리라고 하는 신체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사실상 언급되는 대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문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수로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프랑스의 현재 왕을 마치 언급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여기고 쉬운데 사실은 프랑스의 현재 왕은 프랑스인이다, 현재 왕이다라고 하는 수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장과 구별되는 게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현재 왕으로서 대머리다 이러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대상은 루이 14세입니다.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프랑스인이고 현재 왕이고 대머리다 이럴 때 루이 14세를 알려주는 이 정보들은 수로적 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루이 14세는 프랑스인이다. 루이 14세는 현재 왕이다. 루이 14세는 대머리다라. 이렇게 이제 루이 14세가 어떻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일화하고 수로화를 구별해야 되고 문장에 있어서 언급되는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기 바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있는 것은 있다고 말하고 없는 것은 없다고 말하라. 이게 진리다 이러는데 사실 이거는 좀 동어 반복의 성격이 좀 강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은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야 된다. 이게 바로 진리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것은 개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개별자가 존재하면 개별자는 우리가 실존하고 있고 그 실존 확인이 우리에게 이제 검증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별자가 없으면 당연히 없다라고 말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동일화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지세상을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랙홀은 존재합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게. 블랙홀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블랙홀이 무슨 별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중력이 강하다, 밀도가 높다, 에너지를 다 써버린 죽어있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규정을 통해서 블랙홀이 어떻다라는 걸 드러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성자별은 그 블랙홀보다 더 큰 별들이 죽을 때 탄생하고 수명도 길습니다. 누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거짓입니다. 중성자별은 블랙홀보다 질량이 작은 별이 죽을 때 발생하고 보통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의 3배 내지 8배의 별이 죽을 때 중성자별로 이렇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조건은 최소한 태양 질량의 1.4배가 되어야 됩니다. 요걸 이제 인도의 물리학자가 밝혀서 찬드라세카의 한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간에 우리는 중성자별이 무슨 별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중성자별은
태양 질량보다 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태양 질량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사태를 완전히 호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그렇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의 그 기준이죠. 그래서 시금석 그럴 때 우리는 진짜 황금인지 돌덩어리인지를 구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자에 시시비비를 가리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건 그렇고 그렇지 않은 건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 이게 바로 진리 검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재는 수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칸트의 안셀무스 비판은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하고 수로화한다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에 기초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안셀무스는 신은 그것과 다른 방식으로 있을 수 없다. 신이 완전한데 신이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모순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은 완전한 것이 아닌 방식으로 존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규律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성을 부정하면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는 신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예를 들면 신은 그보다 더 큰 게 없다. 신은 능가되지 않는다. 신은 자기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에 관해서 데피니션을 내리면, 정의를 내리면 그 정의를 부정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지는 걸 보여주는 걸 우리가 규律법적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안셀무스는 신존재 증명에서 이런 규律법적 증명을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근데 칸트의 이제 안셀무스 비판은 그 존재는 수로와 이렇게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신이 있으면서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니체는 신은 죽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신이 없다 이런 뜻하고는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 있어야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확인하는 이 동일화의 작업과 신은 죽었다 그럴 때 신의 죽었다라는 얘기는 신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라는 걸 규정하는, 신을 수로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니체가 신이 죽었다 할 때 니체는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다. 이렇게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니체는 신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니체는 신에 대한 어떤 규정을 내린 거지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자, 신은 사랑이다. 신은 창조주다. 신은 실존과 본질의 통일이다. 신은 자기 원인이다. 신은 단순성이다. 신은 영원하다. 신은 비물질적이다. 신은 순수사고다. 신은 자기 원인이다. 등등 우리는 신에 관한 수많은 규정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때 이것들은 신이 있다를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이 어떻다라고 하는 신에 대한 규정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은 죽음을 죽인 자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신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걸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신은 모든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 그 자체로서 신이 어떻다라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신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수로적 규정으로부터 신이 있다라고 추론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수로화로부터 어떤 존재를 갖다 구별하지 않고 수로화로부터 존재를 갖다 도출하게 되면 칸트는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게 이제 칸트의 안셀무스 비판의 핵심인데, 안셀무스 전문가들은 이제 칸트의 안셀무스 비판이 안셀무스의 어떤 주장을 갖다가 그렇게 잘 드러낸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또 반박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철학사에 있어서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싸우는 문제니까 요 정도로만 하두고, 여기서 이제 논의의 핵심은 있다라는 거하고 어떻다라는 걸 구별하자. 다만 칸트의 안셀무스의 비판의 핵심은 어떻다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이끌어내지 말라라는 거죠. 자, 우리는 개념하고 판단을 갖다가 좀 구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황금산 이렇게 얘기하면 황금산은 지시 대상이 없는 공허한 외연이 없는 허구적
개념입니다. 개념은 그 개념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백두산은 지시대상이 있는데 페가수스는 지시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일반 개념은 그 산이라는 그 일반 개념이 가리키는 외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두산, 한라산, 금강산, 설악산, 속리산, 오대산 등등. 근데 저 산이 황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건 하나의 판단입니다. 판단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어느 하나의 진리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참의 진리값을 갖든 거짓의 진리값을 갖든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진리값을 갖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한다라는 얘기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독일 애들은 판단 그럴 때 우어타일 그러면 이제 근원적으로 갈라낸다. 근원적으로 분리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리하는 행위를 우리는 판단의 진리 검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은 참과 거짓을 반드시 분리해 봐야 되고 아까 시금석이라 그랬죠? 황금인지 돌덩어리인지 우리가 반드시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판단에 상응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그러한지를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산이 황금이다라는 판단은 그 판단을 충족하는 객관적 사태가 없기 때문에 이 판단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산은 지시 대상이 없는 외연이 없는 공허한 개념이지만 저 산이 황금이다라는 것은 판단 자체가 아예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념에 있어서 외연이 없다는 것하고 판단이 틀렸다라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모든 명제는 참 아니면 거짓 이 둘 중 어느 하나의 진리값을 짓는다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참이라는 것은 명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뜻합니다.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은 명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명제와 사태가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구별하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시시비비, 즉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판단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랙홀은 죽음별로서 중력이 강하다. 누군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 명제는 참이 됩니다. 그래서 참이다라는 얘기는 true라는 얘기는 리얼리서, 실제로 그렇다라는 얘기죠. 한국 축구대표는 2018년에 독일에 졌지만 16강을 통과했다. 누군가 이렇게 주장하면 이 판단은 거짓입니다. 한국은 독일을 2018년 카잔에서 2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조 3위로 밀려서 16강 진출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진리 주장을 하게 되면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즉 실제로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반드시 구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르스키가 눈이 희다라는 것은 오직 눈이 힐 때만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명제와 그 명제에 상응하는 사태의 객관적 현존이 일치할 때 진리 대응설에 대한 아주 형식적인 의미론을 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논해 보겠습니다. 분석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기준이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석 판단의 진리는 항상 참인 판단을 뜻합니다. 그럼 분석 판단이 왜 항상 참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직관의 자명성 때문에 항상 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체는 부보다 크다. 두 번째, 정의의 엄격성 때문에 항상 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은 세변과 세각으로 되어 있고 각을 다 합치면 180도라고 하는 삼각형의 엄격한 정의가 삼각형의 진리값입니다. 그런데 종합적 판단은 명제가 어떤 때는 참이 되고 명제가 어떤 때는 거짓이라는 거죠. 그럼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 명제하고 객관적 사태를 갖다가 반드시 비교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 판단은 진리 기준이 경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경험과의 검증을 불가피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판단은 참 아니면 거짓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의 진리값을 지니는데 참인지 거짓인지는 반드시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판단은 명제와 사태가 일치하는지를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서 진위를 검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분석 판단은 부정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라는 것은 경험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직관의 자명성 때문에 항상 성립합니다. 근데 부분이 전체보다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지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우리가 규律법을 많이 쓰는데 규律법은 말 그대로 부정을 하게 되면 터무니없는 길에 빠져들게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것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부정하지 않으면 된다. 요런 이제 간접적인 증명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규律법의 1차적인 이 특징은 이것이 간접 증명이라는 거죠. 직접 증명이 아니라 간접 증명이고, 그 다음에 규律법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걸 보여준다라는 거죠. 언제? 전제를 부정할 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분석 판단을 부정하면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지게 되는데 여하튼 명제의 부정이 필연적으로 모순에 빠지는 걸 보여주게 하는 증명 방식을 우리가 규律법적으로 증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 루트 2가 무리수인데 만약에 무리수가 아니라고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데 그 결론이 무리수의 데피니션에 위배된다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 루트 2는 무리수가 맞다.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요거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에서 많이 이렇게 했죠. 참고로 규律법적 증명은 필연성을 갖다가 부정하면 모순에 빠진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다만 간접적인 증명 방식에 속한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종합판단은 부정하면 사태를 정반대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2018년 한국이 독일에게 2대0으로 졌지만 16강에는 통과했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는 사태를 지금 정반대로 얘기한 겁니다. 한국은 독일을 2대0으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16강 진출에 실패했다가 참이죠. 자, 히틀러처럼 무식한 것들이 신념만 강하면 그 결과는 너무 파국적입니다. 그가 쓴 나의 투쟁은 사실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독단과 억견의 집합체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이제 표현을 쓰자면 아주 억가의 총결산이죠. 자, 이제 논쟁을 통한 설득.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의 이제 끝으로 살펴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반박하는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태의 객관성을 놓고서 서로 싸우는 것이 논쟁의 진리 검증입니다. 우리는 주장과 반대 주장이 서로 싸울 때, 논쟁할 때 어느 주장이 타당하고 설득력이 있는지를 검증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반례가 제기되면 그것에 대해 타당하게 방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태의 타당성을 놓고서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설득을 벌이는 권리 싸움이 바로 논쟁을 통한 진리 검증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놓고서 진화론자들과 창조론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설득을 하려고 하는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니체는 진리는 비판받기를 원하지 우상화되기를 원해서는 안 된다. 칸트도 단지 비판의 길만이 열려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학은 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수학과 논리는 싸우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사는, 경제는, 정치는, 심리는 다 이것들은 권리 싸움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문들의 어떤 권리 영역에 있어서 학문들의 어떤 검증 방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말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수학과 논리는 100%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필연성을 드러내는 거라고 한다면, 과학은 제기된 주장, 제기된 가설에 대해서 그것이 공적으로 검증되느냐 안 되느냐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수학의 증명도 아니고 과학의 가설 검증도 아닌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역사, 문학, 사회, 세계관, 예술 이런 것에서는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해서 설득을 벌이는 권리 싸움으로서의 어떤 논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논증이 100% 확실하고 논쟁이 100% 확실하지 않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수학은 학문이고 역사는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수학은 수학의 증명 방식이 있는 거고, 역사는 역사적인 어떤 주장을 갖다 정당화하는 설득 싸움이기 때문에 서로 추구하는 것이, 목표로 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우리가 엄밀성의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건 학문이고 어느 건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통한, 우리가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싸움에서는 모든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 반대 주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열어두고, 우리는 주장하는 자와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서로가 서로를 상대로 해서 권리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논쟁한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논쟁은 모든 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쟁은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증 책임을 갖다가 만족할 만하게 훌륭하게 제시하면 그거는 좋은 근거, 탄탄한 근거로서의, 논거로서의 어떤 설득력을 지니고 있지만, 입증 책임을 지지 못하는 이거는 히틀러와 같이 독단이나 억견이나 억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쟁에서는 설득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그저 논쟁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 수학과 논리와 다른 이런 어떤 그 수사학의 대상으로서의 어떤 논쟁의 권리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입증 책임, 정당화를 얼마만큼 충족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학문이 갖고 있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